자, 오늘은 바로 그 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의 최신 금리 결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빽빽한 회의록,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싹 정리해서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하고 AI는 경제를 뒤흔들고 또 세계 곳곳에선 분쟁이 끊이질 않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 이 거대한 딜레마가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경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머리가 아플 거예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위원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FOMC라고 부르죠. 세계 경제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분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일종의 경제 탐정이 되어서 이들이 어떤 단서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함께 추적해 보시죠. 자, 그럼 이 탐정놀이의 첫 번째 장, 연준의 아주 큰 딜레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연준한테는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하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참 어렵습니다. 두 목표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연준이 꿈꾸는 이상적인 경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골디락스 경제라고 해요. 동화에 나오는 그 골디락스처럼요.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 경제가 너무 과열돼서 물가가 막 오르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너무 침체돼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딱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연준의 숙제입니다. 자, 이 골디락스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준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프게 들여다보는 단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끈질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동안 연준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 목표치까지 내려오려면 멀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숫자 2.8%. 이게 2026년 1월 기준으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 바로 개인 소비 지출, PCE 인플레이션율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건데요. 근데 연준의 목표는 얼마일까요? 바로 2%입니다. 어때요? 2.8과 2, 아직 메워야 할 격차가 꽤 크다는 게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아니, 물가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걸까요? 회의록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어요. 첫째, 중동에서 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무려 50%나 뛰어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게 다 오르죠. 둘째,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해오는 물건들 가격이 비싸졌고요. 마지막으로 외식이나 여행 같은 서비스 물가 있죠? 이게 집값 빼고도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뜨거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연준의 두 번째 고민거리로 넘어가 보죠. 바로 고용시장인데요. 이건 정말이지 복잡한 암호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신호들이 서로 막 충돌하거든요.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말 그대로 고용시장이 거대한 퍼즐 조각 같아요. 겉으로 딱 보이는 큰 그림은 괜찮네 싶은데 조각 하나하나를 자세히 뜯어보면 어딘가 금이가 있고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연준이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엇갈린 신호들이 뭔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자, 왼쪽부터 볼까요? 실업률은 4.4%. 와, 굉장히 낮죠? 이것만 보면 고용시장이 아주 튼튼하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른쪽을 보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수는 줄어들고 있고 기업들도 사람을 뽑겠다는 공고를 점점 덜 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라? 시장에 싣고 있나? 하는 신호거든요. 이러니 연준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실제로 회의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고용시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징후들을 강조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스스로가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믿을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약한 고리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도 복잡하고 고용시장은 더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 안의 문제만 해도 머리 아픈데 밖에서 갑자기 돌발 변수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연준의 개선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와일드 카드들이 등장하는 거죠. 연준은 미국 경제만 보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고려해야 하거든요.
지금 그들을 가장 신경 쓰이게 하는 두 가지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 분쟁과 AI 혁신입니다. 이 둘은 승격이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한쪽에선 중동 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까 봐 걱정이고요. 다른 한쪽에선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일부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사람 뽑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건 오히려 고용시장을 차갑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경제를 뜨겁게, 다른 한쪽은 차갑게 만드는 정반대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렵죠? 자,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정리해 볼까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뜨겁고 고용시장은 속을 알 수 없고 밖에서 난 예측 불가능한 충격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FOMC 위원들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드디어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동결이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현재 수준인 3.5에서 3.7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죠. 한마디로 일단 멈춰서 좀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총 12명 중에 11명은 동결에 찬성했는데 딱 한 명, 스티븐 미란이라는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분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고용시장에 숨겨진 균열, 이게 혹시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 있으니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보면 위원회 내부에서도 얼마나 의견이 팽팽했는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왜 대다수는 기다리자는 쪽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은 안개 속이라는 거예요. 중동 문제처럼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둘째, 그래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보단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단 멈춰 있으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든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신중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연준의 이런 결정이 우리들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딱 짚어드릴게요.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다는 건 일단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이자 같은 것들이 당분간은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지금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을 때는 아니에요. 연준은 지금 그야말로 최고 경계태세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세상에서 과연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어쩌면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움직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연준의 모든 발걸음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겁니다.